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하고 봤던 기괴한 여자아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X시로 이사를 갔다. 부모님께서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처음으로 장만하는 집이었기에 그만큼 기대도 컸다. 집은 32평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담한 크기의 아파트였다. 내가 이사를 간 집은 19층이었는데 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게 되어서 그 당시 어렸던 나로서는 상당히 들떴었다. 신축된 아파트라서 우리 가족은 이사 올 때 당시에 새집 냄새가 풀풀 났었다. 물론 유리나 베란다 세시 같은 것들도 포장이 거의 다 뜯겨 있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나 엘리베이터를 타며 들락날락거리는데 항상 17층을 지날 때마다 내 눈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직사각형 모양의 긴 유리창이 붙어 있어서 오행되는 동안 밖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항상 집으로 올라갈 때나 내려가는 도중에 17층에 내 또래 비슷한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했다. 머리는 양갈래로 따았고 창백하리라만큼 하얀 피부를 갖고 있던 그 여자애. 난 처음 몇 번 그 애를 보았을 때 그냥 열쇠를 안 가지고 왔나 보다 했는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계단에 앉아서 엘리베이터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7일 14일이 지나도 똑같은 광경을 난 계속 보게 되었다. 마치 자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되어서 17층을 지날 때마다 그 애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난 그렇게 그 여자애를 똑같은 장소에서만 3년을 보며 살았다. 3년 내내 그 애는 항상 17층에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 여자애는 변함없는 옷차림과 생김새였다. 3년이 지나고 나서 난 그 애가 이제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난 그래도 그것이 별 피해도 안 주는 것 같길래 그냥 나 혼자만의 사실로 하고 내버려 두었다. 그 애 때문인진 몰라도 내가 그 아파트에서 3년을 사는 동안 나의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은 별로 생기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로 내내 고생하셨다. 지금은 이상할 만큼 완치됐지만 이렇듯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3년 동안 밥 먹듯이 일어났고 아버지의 실직과 빚보증 때문에 집안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였고 가족들 또한 뿔뿔이 흩어질 지경이 되었었다. 내가 아끼던 책상, 의자, 장롱 등 나의 추억 하나하나가 묻어있는 것들 하나하나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는 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고향집과 땅을 넘겨야만 했다. 재수 없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 일주일 전쯤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아파트와도 안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니 3년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15층, 16층, 17층에서 이젠 습관처럼 창문을 봤었다. 약 3초가 되는 그 짧은 사이에 난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항상 계단에 앉아있던 그 여자애가 창문에 찰싹 개구리처럼 붙어서 오묘한 미소를 유지해가며 엘리베이터 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는 19층에 도착을 했고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문이 열림과 동시에 난 미친 듯이 닫힘 버튼을 눌러야만 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17층에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이 무섭다.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저 혼자였고요. 저희 집은 빌라고요. 맨션 같은 거 3층까지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저희 집 주인이 며칠 전부터 잘 살고 있는지 방문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찜찜했습니다. 자기 집인 듯처럼 벨 누르고 누구세요 하고 문 열면 자기 집인 듯 그냥 들어와서 둘러보고 가고 그래서 유난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시식하면서 TV를 보는데 누가 벨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그 전 집주인인가 싶어서 누구세요? 라고 말하며 오렌지 주스를 먹면서 현관 신발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집주인은 집주인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진짜 예민한 상태였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 강도라는 생각이 거의 80% 정도 뇌 속에 박혔습니다. 무슨 바로 강도라는 생각이 드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으나 진짜 그때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릿속엔 강도라는 생각이 바로 꽂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나 제 생각엔 전부터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누구세요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벨을 누르더군요. 전 이런 벨소리, 아기들 장난감 삐용삐용 하는 소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계속 누르더군요. 그래서 전 순간 진짜 몸이 슬로모션처럼 자동으로 숨죽이는 모션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몸이 반응하더군요.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 부업 쪽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벨 누르는 소리가 멈추더군요. 전 싱크대를 잡고 현관 쪽으로 머리를 뒤시한 채 귀를 최대한 열어 집중했습니다. 한 2분 정도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세 그대로. 그러더니 갑자기 손잡이를 달칵달칵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거실로 나와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사회과부도 책이 보이더군요. 그걸 바로 바지에다 걸쳤습니다. 이유는 칼에 찔리지 않게 배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진짜 어리석겠지만 진짜 그 상황에선 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까치발 들고 조용히 갔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세요?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명히 아까 전엔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 보일러 고치러 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거 부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부르셨다 해도 사전에 그런 얘기도 못 들었고요. 만약에 진짜 보일러 고치러 오셨다면 제가 처음에 몇 번이나 누구세요를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누가 마음대로 손잡이를 그렇게 철컥철컥 여댑니까? 남의 집을 말이죠. 그래서 전 진짜 깡이 세거든요. 한번 울컥하면 진짜 개열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에 동그랗게 보이는 거 밖에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니깐 그놈 어깨만 보이더군요. 순간 열이 확 받더군요. 왜 제가 저런 씹새끼 때문에 쫄아야 하는지, 왜 하필 우리 집인지. 그래서 순간 울컥해서 안 꺼지냐? 미친 새끼야. 죽고 싶냐? 들어오기만 해봐라. 칼로 개찌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데도 입술이 떨리더군요. 그러더니 밖에 있던 놈이 갑자기 킥킥 웃더군요. 진짜 미친 놈처럼요. 그러더니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존나 차더군요. 안 그래도 긴장탄 상태인데 예고도 없이 현관을 까니 놀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 전 강도는 분명히 누가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끼는 대차더군요. 후 그러더니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잽싸게 바로 베란다 창문 쪽을 봤습니다. 그 새끼 진짜 평범한 옷을 입고 있더군요. 조리에 반바지 반팔 안경 끼고 손가방 하나를 들고 그리고는 돌멩이를 저희 집 창문으로 던지더군요. 다행히 창문은 안 깨졌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웃기만 하더군요. 저도 옆에 있던 빨래통 던졌습니다. 바람 때문에 맞진 않았고요. 근처도 안 가더군요. 그리곤 전 그대로 앉아서 멍하게 있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무섭고. 세 번째 이야기, 정전. 고려중학교라는 남자 중학교의 머리가 매우 똑똑탄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성적은 바닥을 기었고 선생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죠. 그리고 창명이의 가장 친한 친구 원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끼리끼리 논다고 원석이도 성적이 좋지 않았죠. 머리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창명이와는 둘도 없는 친구였답니다. 어느 날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천둥이 귀를 찢길 듯 하였고 비가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 같이 엄청났지요. 그때 갑자기 듣기 싫은 소음과 함께 학교의 불이 모조리 다 나가버렸답니다. 마침 비가 오기 때문에 교실도 어두워서 아이들은 난리가 났죠. 아 시발 귀신 나올 것 같아. 정전인가봐. 아이들이 소란스러워지자 선생님은 교탁을 두드리며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조용들 안 해. 조금 있으면 다시 전기 들어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때 갑자기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번개로 인하여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위험하므로 지금 당장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신관에 있는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신관의 강당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빠져나가자 원석이는 나가면서 창명이를 찾았죠.
그때 원석이는 교실 구석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창명이를 봤습니다. 야, 창명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빨리 가자. 빨리. 원석이는 계속 창명이를 재촉하였지만 창명이는 계속 무언가에 홀린 듯 부들부들 떨고 있기만 하였습니다. 어느덧 7분가량이 지나고 본관에는 창명이와 원석이 밖에 남지 않았고 교실은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간간히 치는 번개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야, 창명아. 우리 빼고 다 간 것 같아. 어서 가자. 봐봐, 저기로 가야 해. 원석이는 창문으로 신관을 가리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신관 전체에 큰 불이 나 있었거든요.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비로는 도저히 꺼지지 않을 만큼 커다란 불길이었습니다. 원석이는 너무 놀라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야, 창명아, 어떻게 해? 지금 강당에 불 난 것 같아. 선생님들이랑 애들 다 갔는데 대체 어떻게 된? 원석이는 흠칫하며 천천히 창명이를 돌아보며 의심쩍게 물었습니다. 설마 창명아, 너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그때 하얗게 질려있던 창명이가 이제야 정신이 든 듯 원석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원서가 정전인데 어떻게 방송이 나와? 네 번째 이야기,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 난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다. 그이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어느 가족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내일은 딸의 생일이다. 평범하게 미역국을 끓여주기는 싫고 새벽에 몰래 장을 봐와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기로 했다. 딸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차 열쇠를 챙기지 못했다. 열쇠를 가지러 들어가려 했는데 신발도 이미 신어버렸고 귀찮은 마음에 뭐 바로 앞인데 금방 다녀오지 뭐 생각하고 장을 보러 나갔다. 며칠 동안 오던 비가 드디어 멈추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왔는지 사람이 북적북적거린다. 딸이 아침상을 보고 행복해할 생각을 하니 벌써 기분이 들떠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사면서 지갑이 가벼워짐을 느꼈지만 오늘만큼은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까움 없이 음식 재료들을 샀다. 꽤 오랫동안 걸어다녀서 다리가 아플 만도 한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지 않다. 그렇게 빠른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분명 문을 잠그고 가지 않았는데 문이 잠겨 있다. 딸아이가 잠에서 깨 문을 잠궜나 보다 생각하고 벨을 누르려 했다. 아차, 이건 몰래 차려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벨을 눌렀다. 근데 벨을 몇 번이고 눌러도 안에는 인기척이 없다. 괜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재빨리 경비실로 뛰어가서 기상용 열쇠를 받아왔다. 문이 열렸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 난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땅에 떨궜다. 3일 후, 내 딸의 사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찢겨 있었고 강간당한 흔적까지 발견됐다. 왜 그때 문을 잠그고 가지 않았을까? 그때 문만 잠궜더라면 나는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차를 끌고 교회로 향했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찰이 수사 끝에 내 딸을 죽인 범인을 잡아냈고 그 범인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난 교회에 가서 우리 딸의 평온한 하늘나라 삶을 위해 기도를 했다. 그리고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뒤 난 정부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이렇다. 비록 우리 딸을 죽인 그가 모두의 눈에는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살인범으로 밖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도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저 또한 죽은 아이의 부모로서 이자가 괘씸하지만 모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제 딸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어느 누가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제 딸을 죽였지만 전 같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를 용서하려 합니다. 부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다 난 그를 살리기로 했다. 난 하루도 빠짐없이 저 글을 손수자필로 써서 정부에 보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그러니 힘이 들었지만 그래야지 내가 그를 살리고픈 진심을 위쪽에서도 알아줄 것 같았다. 몇 달을 보냈는데 답장은 한 번도 오질 않는다. 그가 죽을까봐 마음 졸이면서 난 지금도 탄원서를 쓰고 있다.
벌써 사형 집행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가 죽으면 안 되는데. 결국 사형 집행 당일이 됐고 사형은 탄원서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듯 제 시각 제 때에 정확히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 살인마 한 생명이 형정의 이슬로 사라졌다. 난 결국 그를 살리지 못했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난 일이 이렇게 될 것도 감안하고 있었다. 그래서 난 내가 생각해왔던 대로 일을 실행했다. 난 형사다.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한 부녀자의 딸을 죽인 살인범이 사형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그 딸의 엄마가 자살한 것이다. 그 살인범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던데 결국 살리지 못해서 죄책감에 자살을 한 것 같다. 화장대 밑에서 유서 한 장을 발견했다. 나는 천천히 유서를 읽어 내려갔다. 유서. 그렇게 애원하며 그 미친놈을 살려달라고 했건만 결국 죽이고 말았군요. 그 미친놈은 절대로 우리 딸과 같은 곳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딸이 잘 살고 있을 천국으로 그 미치광이 살인마가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그 미치광이 살인마를 막기 위해 저도 딸의 곁으로 갑니다. 그렇다. 이 딸의 엄마는 그 살인마가 죽어서 딸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토록 살리려 했던 것이다. 5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실화괴담. 저희 집은 현재 어머니, 나 여동생이 있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집 구조는 왼쪽, 중간 오른쪽으로 집을 3등분 해보면 왼쪽에 어머니하고 동생이 같이 자는 큰 방과 제 방이 있고요. 중간엔 거실, 부엌, 오른쪽에는 현관, 화장실 그리고 지금은 안 쓰는 동생 방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가끔 오시면 동생은 동생 방에서 자죠. 그리고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입지가 좀 좁습니다. 며칠 전 몰컴을 들켜서 어머니의 심기가 날카롭던 때였죠. 어제도 컴퓨터로 하는 학원 숙제를 마치고 나를 감시하시던 어머니와 11시 50분쯤 자러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잤습니다. 물론 여름이니 문을 닫고 잤죠. 그런데 그날 낮잠을 좀 자서 잠이 안 오길래 문은 닫지 않고 휴대폰 조명에 의지해서 책을 보았습니다. 한 거를 모두 읽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용변을 보고 영웅시대 책 2권이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방에 들어간 때가 12시 40분쯤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방이 마주보고 있어서 감히 바로 불은 못 켜고 그냥 문을 살짝 닫고 불을 켜고 재밌게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쯤 돼서 잠이 오길래 불을 끄고 문을 살짝 열고 누웠습니다. 그러다 30초쯤 뒤에 선풍기 타이머를 다시 맞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건 오늘 아침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가 자꾸 어제 의심을 했습니다. 분명한 적 없는 TV, 컴퓨터 등등을 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영웅시대 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는 걸 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잔소리 듣나 해서 몰래 원래 자리에 영웅시대 책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어제 제가 뭘 하는지 알았다는군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분명 1시가 약간 넘어서 제가 불 끄고 문을 살짝 여는 걸 봤다는군요.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왔다는군요. 분명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그것뿐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몰래 컴퓨터 하는 줄 알고 살짝 나와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나오는 걸 봤다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소름이 끼쳐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말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제가 몰컴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셨던 터라 잘못 봤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와봤더니 제가 자고 있더라는 거죠. 동생은 어머니 옆에서 자고 있었으니 말할 여지도 없고요. 대체 저희 어머니가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6번째 이야기, 지방령.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들었던 실화이다. 당시 나는 전자기타에 빠져 있어서 밴드 활동을 했었는데 연습실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 직접 겪었던 일이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연습실 사장인 아저씨는 젊었을 때는 방송업계에서 일도 하셔서 무명 연예인들도 몇몇 배출했었다. 내가 사장님을 알기 몇 년 전에 키우시던 4인조 밴드가 있었는데 한창 데뷔 준비를 하느라 밴드와 사장님은 여름 내내 합숙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사장님은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상하게도 건물 앞에 조그마한 쌀기계가 버려져 있었다. 유난히 검소하고 물건 안 버리시는 사장님은 버려진 기계가 너무나도 깨끗해 보이길래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물로 닦고 나중에 합숙 생활 마치면 집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별일 없이 밴드와 합숙을 하셨는데 미신을 좀 믿으시는 사장님은 쌀 기계를 가져다 온 이후로 사무실 내에서 한기가 들었었고 이유 없이 자꾸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고 하셨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셨던 사장님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같이 합숙하던 그룹 멤버들도 근래 들어 사무실 안에 있으면 기가 허해진다고 사장님께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후 밤만 되면 자꾸 누군가가 밖에서 노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사무실 문 손잡이를 듣기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돌렸다는 것이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막상 문을 열어보면 밖에 아무도 없었고 철문에 달려있는 쇠손잡이를 돌리는 슥슥 소리가 유난히 귀를 찌르고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매일 밤마다 일어나니 나중에는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기도 하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 후에는 두려움에 문을 열어볼 엄두도 못 냈다고 한다. 간간히 들리는 슥슥 소리 연습생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사장님께서도 나중에는 그 소리만 들어도 환장할 것 같다고 하셨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점은 사무실 대문이 이중으로 만들어져서 바깥문이 잠겨 있으면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는 안쪽문까지 들어올 수 없었다는 점. 즉, 누군가가 문제의 그 문을 돌리려면 밤에는 항상 잠겨있는 바깥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만히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사장님은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로 했다.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토속 미신에 대한 지식도 좀 있으시고 기도 약한 편이셔서 귀신을 본 적도 있으신데 귀신이 든 것 같으니 직접 사무실에 들르셔서 보고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다. 어머님께서 며칠 밤을 사무실에서 주무셨는데 역시나 의문의 소리는 밤새 들렸고 그저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만 들릴 뿐 문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사무실 소파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사무실이 지하이기도 하고 비도 오는 날이어서였는지 가위를 눌리셨는데 꿈속 내용은 놀라웠다. 누군가가 밖에서 사무실 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계속 돌리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더니 뒤에 흠뻑 젖은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이 사무실에서 사는 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였다.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님과 남성 4인조 그룹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런 여자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남자는 무언가 잘못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단다. 가위에서 깨어나신 어머님이 사장님께 혹시 새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없냐고 물어보셨고 사장님은 쌀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는 쌀기계에 지방령이 들어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날 밤 기계를 사무실 앞 건물 옆에다 놓고 버렸다고 한다. 지방령이란 어떤 물건이나 집안에서 머무는 귀신을 일컫는 말인데 이 경우 어머님 꿈에서 나타난 남자가 찾고 있던 여자가 쌀기계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신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께서 또 한 번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도 사무실 소파에 누워 계시는데 백지장처럼 흰 피부를 띤 예쁜 여자가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공손히 말하면서 조금은 알 수 없는 의미의 얇은 미소를 짓고 사무실을 나가더라고 했다. 낯선 물건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 혼난 사장님은 놀랍게도 그로부터 문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않았고 사무실엔 다시 좋은 분위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로부터 약 2주 후 쌀기계에 대해서 잊었을 무렵 사장님은 밖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데 급하게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당장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다급히 말하는 밴드의 한 멤버였다.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밴드 멤버는 일단 와보셔야 알 거라고 했고 사장님은 급히 사무실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사무실 사람들은 이미 건물 밖에 나와 있었고 평소에 인적 드문 사무실 건물 앞 골목은 웅성웅성거리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장님도 궁금하셔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웅성거리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구경하는 사람들 한가운데에는 그때 사무실에 가져들어온 쌀기계가 놓여 있었고 어떤 무당이 주문을 외치면서 그 기계에다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 넋이 나간 사장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쌀기계를 밖에다 버리고 난 후에 근처에 살던 누군가가 사장님처럼 기계를 집에 들고 들어갔었고 그 집 식구들은 똑같이 괴기한 현상들을 보고 결국 지방령의 장난에 홀려서 반쯤 정신 나가 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들리는 비명소리에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보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을 불렀다는 것이었다. 아마 사장님과 밴드도 조금만 서두르지 않았으면 옆집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수도. 그 이후 사장님은 쇠로 된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온몸이 싸늘해진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산불. 1980년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깊은 산속마을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 산불이 터졌다. 소방차도 갈 수 없는 좁은 길과 건조한 공기, 마른 나무들로 인해 불은 삽시간에 마을로 번졌다. 지옥의 화마는 그들을 한순간 삼켜버리고 말았다. 커다란 불꽃은 악마처럼 혀를 날름거렸고 악마의 혀가 한 번씩 쓸어버릴 때마다 수명의 사람과 수십 개의 나무들이 사그라들었다. 불은 다음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야 진화가 되었다. 대대적인 희생자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잿더미 속 그들은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절규하고 있었다. 화마의 커다란 입속으로 삼켜져 버린 것이다. 그곳은 마을이라 부를 수 없게 되어버렸다. 무너져 버린 집 사이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표정과 절규가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난 그 화재 사건을 직접 눈으로 바라봤고 그곳의 끔찍함을 누구보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내 나이 8살 난 그곳에서 나의 첫사랑을 잃었다. 그로부터 20년. 김정은. 내 머리를 때리는 그의 안마봉이 그의 손에 의해 완벽한 각도의 포물선을 그리며 나의 머리에 장렬했다. 아, 반장님. 어쭈 반항하냐? 그렇게 멍하게 있으면 범인이 알아서 나 잡아줍시오 하냐. 빨리 나가. 그의 안마봉이 저 하늘까지 다 내 얼굴에 직방으로 달려들기 전에 난 옷과 물건들을 챙기고 달렸다. 문을 탁 하고 닫자마자 반장님이 아우 하는 짜증소리와 함께 안마봉이 문을 강타하는 소리를 들었다. 요번에도 나의 승리를 자축했다. 반장님의 범인을 잡아 오라는 소리는 그냥 멍하게 있는 나에 대한 잔소리였다. 범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동네엔 흉악범죄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평화로운 마을이었고 가끔 순찰을 도는 것 말고는 꼭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생기지 않았다. 오늘은 20년 전 화마가 집어삼킨 마을. 그곳에 가볼까? 정훈아 뭐해? 응, 누나 기다리고 있었지. 정말. 그럼. 왜 갑자기 기억나는 거야? 20년 전 나의 첫사랑 그녀는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나보다 3살 정도가 많았던 누나였다. 그런 첩첩산 중에서 살만한 아이로는 눈에 띄는 외모였고 나 또한 나이에 맞게 나름 귀여웠고 서로 죽이 맞았던 우리 둘은 서로를 형제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왔다. 그녀를 지켜주겠다며 했던 약속. 형사가 되겠다던 그 약속을 난 지켰다. 여기였던가? 20년 강산이 바뀌어도 2번은 바뀌었을 시간.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그곳은 잿더미 위로 심은 나무가 울창함을 자랑했고 이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입구에서 조금 망설이다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나무는 햇살을 받아 따뜻함과 반짝임을 더했고 이젠 더없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물론 사람들이 찾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와서 위로를 받아도 좋을 것 같았다. 잠깐의 휴식은 기나긴 스트레스와 피로를 한순간 없애주었다. 그만 돌아가 볼까? 한참을 명상에 빠져 그 숲에 있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숲의 햇살의 반짝임과 따스함은 사람만큼이나 날 편안하게 해주었다. 난 아마도 이곳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리움과 추억과 상처를 간직한 것. 누구세요? 난 부스럭대는 소리와 인기척을 느꼈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나도 모르게 조금 더 깊은 곳으로 10분쯤 더 들어가고 있었다.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찔끗같이 어두웠다. 가지고 있던 펜라이트를 꺼내 출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펜라이트의 작은 불빛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깊은 산이었기에 핸드폰도 터지질 않아 당황해하고 있을 때 붉은 불빛이 보였다. 그건 불이었다. 20년 전 이곳을 집어삼켰던 악마가 보였다. 숲은 순식간에 큰 불을 만들어냈고 난 그곳에서 갇혀버렸다. 갑자기 난 산불에 당황하며 미친 듯이 출구를 찾아 헤맸지만 그곳에 출구라는 곳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듯 찾을 수가 없었다. 방금까지 햇살을 비추던 따뜻하던 곳이 아니었다. 불은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달려들 기세였다. 그런데 그 불들 사이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냉정을 찾는 건 무리였을지 모르나 그건 그녀였다. 나의 첫사랑 누나. 얼굴과 몸이 새까맣게 탄 채로였지만 잊을 리 없었다. 분명 그녀. 난 내 몸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옛날에 죽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걸 멈추었지만 내 발이 움직이고 있었다. 내 의지가 아닌 누군가가 옥센 손으로 잡은 채 놓아주질 않았다. 불은 이제 거의 내 몸을 녹여버렸고 고통이라는 감각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어가는데 난 힘겹게 머리를 돌려 날 잡고 있는 그 억센 손을 바라봤다. 혼자가 아니었다. 수십 개의 타버린 얼굴이 내 뒤로 손말을 내놓은 채 떠 있었다. 시선을 주자 그들의 힘얼거운 눈이 녹아버린 피부를 찢으며 떠지기 시작한다. 그들의 눈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자신들의 길동무로 삼으려는 원한이 뼛속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신경까지 다친 것인지 이젠 고통조차 느껴지질 않았다. 공포만이 내 머리와 신경을 지배해버린 것 같다. 그런데 계속 바라보고만 있던 그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도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피부는 다 녹아버려 새까맣게 변해버렸고 그녀의 눈도 피부를 찍고 뜬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힘얼거 두 눈이 날 바라본다.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이미 내 얼굴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입일 것 같은 곳이 찢어져 간다. 보통의 정상인과 다르게 그 입의 크기가 괴담에나 나오는 빨간 마스크의 입처럼 양쪽으로 점점 더 갈라져 간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 지금의 내 상황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지만 내 몸을 잡고 있는 억센 힘에 정신을 잃을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입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자 입을 열었다. 양쪽으로 괴이하게 찢어진 그 입을 벌리자 새까맣게 타버렸지만 잇몸과 혀는 물론 입천장 안성대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깊이 찢어져 버린 입으론 어떤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이미 목구멍은 잿가루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괴이한 소리가 내 귓구멍까지 울렸다.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자 고개를 돌리더니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너무 찢어져 버린 입이 턱까지 빠져버린 채 덜렁거리는 입으로 갑자기 날 쳐다보고는 달려들었다. 꿈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같은 일이 생겨버렸다. 꿈이라고? 꿈이었단 말인가 이 모든 일이. 내가 있는 곳은 처음에 햇살이 반짝임이 들어오는 숲의 입구였다. 정리되지 않는 머리에 골머리를 앓으며 차에 올랐다. 핸드폰을 꺼내더니 반장님한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11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의미로 난 죽었다. 꿈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이라도 사에 빨리 가야 했다. 아마도 반장님께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다. 예감은 맞아떨어졌고 반장님의 안마봉을 수없이 피하고 수없이 받아내고 몇 대는 맞아가며 지나갈 수 있었다. 일이 끝나고 차에 올라 운전을 시작했다. 차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고 내 몸과 머릿속은 천천히 지쳐갔다. 규정 속도보다 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사람을 치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그가 달려나왔고 난 최대한 빨리 행동을 시작했다. 일단 그의 외상은 없어 보였다. 천천히 가고 있긴 했지만 차에 치인 것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인 것 같았다. 나이는 20대 중 후반으로 보였지만 갑자기 차에 뛰어들다니. 게다가 이곳은 인적이 없는 산 중턱의 도로였다. 이렇게 본다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었던 걸까? 그를 뒷좌석에 눕히고 차의 속도를 내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 그를 입원시키려 했는데 가족도 없고 신원도 불명이었다. 이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진 별 수 없이 이곳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병원은 조용했다. 외상이 심했던 것도 아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가벼운 외상 치료만을 한 채였다. 괜찮겠지? 의사를 불러 그의 상태를 물어봤고 문제없다는 그의 말에 연락처와 서의 전화번호를 적어둔 채 병원을 나왔다. 오늘은 뭔가 이상한 일들만 생기네.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깊게 빨아들인 담배와 함께 한숨을 내뱉는다. 특별히 일어날 것 없는 경찰 직업은 너무나 편하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거만하고 나태해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집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에 들기 힘들었다. 난 왜 그 숲속에서 잠이 들었던 걸까? 그건 정말 꿈이었던 걸까? 그 사람은 왜?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풀리려 하질 않았다. 아, 물이나 먹자. 물이나 먹자는 생각에 켜버린 형광등을 난 후회했다. 불을 켜자 나타난 건 그녀였다. 꿈에서 봤던 그 괴이한 모습 그대로였다. 이것도 꿈인 걸까? 할 말이 있는 거겠지. 그 괴이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 불을 끈 채로 물어봤다. 물론 이건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목이 막힌 듯 말을 하지 못하는 그녀였다. 어쩔 수 없잖아. 미안해. 누나를 구하지 못했어. 고백이었다. 그녀를 위해 나를 위해 용서를 빌었다. 그런 그녀는 그 말을 듣자 사라져버렸고 난 꿈속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지각한 걸 만회하기 위해 일직서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다. 범죄라고 해봤자 좀도둑 정도의 작은 사건일 뿐이지만 그에 따른 자질구레한 업무가 생겨버린다. 보통은 미뤄두고 잘 안 하지만 그러고 있을 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아, 여기 세안병원입니다. 김정훈 씨 핸드폰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어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깨어났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어났다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반장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왔다. 아마 말을 안 했다면 또 지각으로 몰려 이래저래 저 안마봉에 시달려야 했을 테니까. 병원에 도착해 그를 보니 마음이 조금 걸렸다. 분명 그가 뛰어들었던 거지만 가해자는 분명 나니까. 그는 앉아서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잠을 못 잔 건지 다크서클이 심했고 괴로워 보이는 것 같았다. 괜찮은 건가요? 난 의사에게 물었다. 외상이 심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같았다. 글쎄요. 사고 후유증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쫓아온다고 하는데 어떤 여자라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 사람과 하등 관계도 없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사람이 들어와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무시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괜한 이상한 말을 꺼내놓으면 골치 아파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제야 날 눈치챘는지 날 바라봤다. 예의가 있는 사람인 건지 날 보자 인사를 먼저 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초면은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그와 악수를 나누고 내 직업을 밝히고 신상을 물어봤다. 그는 조금 불안해했다. 처음부터 그렇지만 지금은 몸을 조금씩 떠는 것 같았다.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나갔다. 간호사가 그를 부축해주려 했지만 뿌리치고 혼자 갈 수 있다며 조금은 쌀쌀맞게 대해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도망가듯이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고 난 기다렸다. 10분 20분이 지나도 그가 오질 않아 화장실에 갔을 땐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역시나 당사자가 도망갔으니 이걸로 난 무죄인가. 혼자서 판사 변호사를 북치고 장구치다가 화장실을 나섰을 때였다. 병원이 불바다가 되었다. 간호사들은 미친 듯 소리를 질렀고 비상소화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소화기 주세요. 비상구로 뛰어가세요. 난 비상구 주변으로 소화기를 뿌리며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질 않았다. 왜 그러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어깨를 잡고 흔들어도 무슨 인형이 움직이듯 흔들거릴 뿐이었다. 그랬다. 이곳은 병원이 아닌 그곳이다. 숲. 난 어느새 숲으로 돌아와 있다.
내가 잡고 있던 간호사는 그들이었다. 20년 전의 희생자. 불에 그을린 그들. 그런데 그가 보였다. 그를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달렸다. 다행히 불은 빨리 번지지 않았다. 달리고 또 달렸다. 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빨랐고 그냥 평지를 달리듯 뛰어갔다. 이곳은 분명 나뭇가지와 돌들로 가득한 숲이 분명한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정말 전 없던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평생을 통틀어 이렇게 달리기에 힘을 쓴 적이 없었다. 그만큼 나도 그를 따라갈 수는 있을 정도로 달릴 수 있었다. 빛이 보이는 곳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 뛰는 걸 멈출 순 없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어. 그를 따라오기는 잘했다. 하지만 어째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지? 이제 10초. 10초만 있으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빛이 끝나는 곳, 그곳은 내가 있었다.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운전을 하며 날 치고 들어오는 내가. 1980년 새한마을 전소 사건. 이곳은 산불이 일어났고 당시 열악한 환경으로 마을이 전부 전소되어 버렸다. 생존자는 단 한 명.